반갑습니다. 저는 마을과자치협동조합의 이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저희가 함께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는 조직이 어떻게 공공적이어야 되는지 또 대중적이어야 되는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마을관리사협을 설립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혹은 설립하기 전에 어떠한 고민들을 해야 될지 또 설립하고 나서 어떻게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를 한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사협에 대한 조직은 내부적인 형태, 외부적인 형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형태에서는 플랫폼적인 조직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이 플랫폼적인 조직의 첫 번째는 욕구의 확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은 비록 지역사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참여하는 조합원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전제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나의 욕구, 참여하는 조합원의 욕구, 참여하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을의 욕구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부터 출발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주체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은 단일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법인이 아닙니다.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풀어내는 다양한 주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확장시켜 나가려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또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은 앞으로 만들어질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혹은 지역사회 사업에 대한 일종의 지원 조직의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선순환적 경제 구조 혹은 순환적인 내부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은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개인의 욕구로부터 출발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합원들, 다양한 주제와 주체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이 지원하는 형태로서 확장하는 형태로서 가져가는 것, 이러한 플랫폼적인 성격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시다시피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또 공공적인 사업에서의 확장을 주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가져가려면 결국은 우리들끼리만, 조합원들끼리만, 지역 주민끼리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 조직과 특히 행정과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공공성이 필요하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의 조직 중에서 우리가 개방성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개방적인 성격과 또 민주적 운영들은 결국은 우리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공공성이 강조가 돼야 우리가 행정과 거버넌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가 사업을 더 가져올 수 있고 더 많은 또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의 공공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 혼자서 지역 주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의미에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공성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공공사업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플랫폼적인 조합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받아안는 그러한 구조로서의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의 특징,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직의 특징과 운영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조직을 짤 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가장 일반적인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
그다음에 이제 갈등관리위원회나 운영지원 전문기관, 그리고 각각의 사업단 형태. 이게 일반적인 사업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회. 자, 총회가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총회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니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총회를 못할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총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총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3월 안으로. 예를 들어서 서면 총회라든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총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총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기서 사업을 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조합원들이 이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결국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총회에서 뭔가 의결을 해야만 결국은 이 조합에 공공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거,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거. 여기에 적혀 있는 이 10가지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이 조합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조합의 주인인 걸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회는 3월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조합이 해산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회는 두 가지가 있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총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반드시 3월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때 나왔던 결과물들을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죠? 4월까지는 경영공시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맞춰야만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역의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사회죠. 자,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총회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사실상 총회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라면 이사회는 그 총회에서 결정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실무적인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약은 어디서 정하죠? 총회에서 정하죠.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같이 이런 내용들을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사회를 어떻게 여세요라고 물어보면 많은 곳에서 필요할 때마다 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들, 단일 목적 사업을 한 협동조합은 사실상 조합원들이 또 얼마 안 되는 곳들은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보는 관계들에서는 그렇게 총회를 수시로 열 수도, 이사회를 수시로 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 좀 다르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하나의 목적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또 조합원들도 훨씬 더 많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역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수시로 이사회를 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소통의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부 규정을 통해서 좀 규칙적으로 이사회를 여는 것들을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다거나 2달에 한 번 한다거나 매달 둘째 주 토요일 한다거나 이렇게 정기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내부적인 소통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것들. 물론 그때그때 필요함에 따라서 여기도 총회가 임시총회가 있고 정기총회가 있듯이 이사회도 정기이사회가 있고 임시이사회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기이사회를 좀 규칙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보통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공통된 이제 공유를 가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몇 군데에서 이제 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관에 보면 반드시 10명 이하의 협동조합인 경우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직원이 되면 안 되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무시하고 임원의 구성을 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10명 이하로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요. 또 이러면 조합원도 확장이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사의 그 직원이 3분의 1 이하가 되려면 이사진을
좀 많이 뽑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직원들도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다음은 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님과 그 다음에 사무국. 자,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조합의 대표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뭐죠? 이사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 지역을 가다 보면 일반 협동조합은 단일 사업을 하는 목적 범위이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CEO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어떻죠?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뭐 어디 가보면 3개, 많은 곳은 8개, 10개의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사장님이 모든 사업의 CEO를 하기가 어렵죠. 엄밀히 말하면 이사장님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사장님은 조합의 대표고 이사회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것들. 따라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은 이사장님의 역할을 잘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사장님 모든 사업을 다 관여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국. 사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핵심은 이 사무국입니다. 특히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거점관리의 운영관리입니다. 거점 공간의 운영관리. 거점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반드시 필요하죠. 거점 공간을 관리하는 거, 또 거점 공간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거버넌스 회의를 하는 거, 다양한 계약 관계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공간 사용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 사업을 하는 거, 또 법인을 운영하는 거, 법인의 사무국, 법인의 행정, 법인의 회계 등을 운영하는 거. 결국은 마을관리 사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이 사무국이라는 실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지원 가이드를 통해서 지원되는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의 초기 사업비도 이런 사무국 운영에 핵심적으로 지원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무국을 잘 꾸리냐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을 담보하는 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표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총회라는 구조, 그 다음에 이사회라는 구조, 그 다음에 사무국,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단, 예,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갈등관리위원회나 운영지원 전문기관도 있는데 갈등관리위원회는 저희가 7인 이상이 구성하도록 그래서 외부 인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해서 갈등 상황들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운영지원 전문기관은 저희가 보통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초기 사업에 있어서 회계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도와주도록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받을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구조가 되지는 못하니까 일단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통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공유가 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예시 1화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A, B, C, D라는 각각의 사업단에 있는 실무 책임자가 이사회의 임원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가이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각의 각 사업단의 실무 책임자들이 이사회가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이사회를 같이 구성해서 이 안에서 각각의 돌아가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집행하고 결정하고 또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런 구조가 아름답고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 게 하기를 가이드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 예, 그렇죠. 각각의 실무 책임자들이 직원이라고 한정한다면 저희들이 정관에 보시면 직원 임원이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사의 정원을 많이 늘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어떤 사업은 사업을 8개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사 임원을 엄청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많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구조로 가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3개에서 5개 정도인 구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무 책임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소통 구조를 보통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고 또 초기에 실무 책임자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보통 권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사회에 있는 한 명씩이 각각의 사업들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개입할 수 있지만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
그렇죠. 각각의 책임 이사라는 분들이 결국은 실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아닌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초기에, 그 다음에 실무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권해드리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사님들이 책임 이사제로서 관리하는 것보단 실무 책임자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태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사안이죠. 예를 들어 1안 같은 경우는 어땠죠? 사업이 몇 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무 책임자가 이사가 되어서 이사진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3안은 사업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각계 실무 책임자들이 이사회가 되어서 참여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중간에 두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는 누가 된다? 이사장님, 그 다음에 사무국, 그 다음에 각각의 실무 책임자가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1차적으로 거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3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안, 2안, 3안 중 특징이 있죠. 1안은 사업이 좀 적은 경우에 실무 책임자들이 이사로 직접 개입을 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3안은 사업이 너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 다만 2안과 3안에도 저희들이 이제 부탁드리는 건 이런 경우에도 실무 책임자들이 의사 결정권은 없겠지만 당연직 참여자로 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사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돼야 됩니다.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소통한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려면 뭔가 제대로 소통이 상시적으로 되고 내용적으로 공유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실무 참여자들이 뭐 이사라는 직함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서 즉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이사회에서 바로바로 뭔가를 결정하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러한 구조를 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조직을 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뭐 마을 일이 그냥 그때그때 맞추면 돼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기존처럼 한 가지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할 예정인 곳이 또 우리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틀을 짤 때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조를 짜는데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더 협의에 조금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을 사업은 뭐 여러분들이 공동체 사업을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마을은 사실은 유기물입니다. 예. 그래서 유기물은 어쩌죠? 계속 움직이고 계속 성장을 해서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도 계속 확장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정체되면 유기물 어떻죠? 정체가 되면 그냥 스톱하는 게 아니고 쇠퇴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마을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확장은 결국 조합원의 확장, 관계의 확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총회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총회가 좀 더 축제 같은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너무 딱딱하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관리 사업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동네 사람이 모여서 한 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제 같은 총회를 함께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관리는 조직을 만들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기 전부터 하는 거고요. 만들기 전에, 만들면서 또 그 이후에 항상 조직관리는 우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의 핵심은 역할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의 핵심은 뭐였죠? 그렇죠. 총회의 역할, 이사회의 역할, 이사장님의 역할, 사무국의 역할, 또 각각의 실무단위가 어떻게 역할을 가지고 이 조직을 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역할을 잘 나누는 것이 조직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은 사무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협동조합들과 다르게 단일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사무국을 어떻게 잘 위생을 세울지, 또 사무국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일지, 또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사무국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어떻게 세울지를 같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결국은 뭐 총회, 그다음에 이사회, 사무국 이런 조직은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이 우리 조합의 정체성들을 공유할 것인지, 또 비전을 공유할 것인지,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조합을 만들 것인지가 사실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죠. 말관리협동조합은 조합원들, 지역 주민들이 중요한 거죠. 또 여기서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의 발전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만큼이나 조직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함께 고민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